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 도리스 컨스쿠디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에브람 링컨, 세어더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린던 존슨 네 분의 대통령에 관한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 특히나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대처하는 그런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린던 존슨 대통령의 입법 리더십, 즉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이후에 부통령이었던 린던 존슨 대통령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가 기존에 케네디가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 법안과 또한 감세 법안에 관한 통과, 의회를 통과해서 그걸 실행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잘 그려내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스 컨스쿠딘 교수님이 또 우리에게 이 책에서 주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팁은 재촉하고 또한 재촉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린던 존슨이 케네디의 정책안 중에 감세 법안을 먼저 상정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위원회의 버드와의 약속대로 미국 예산안을 1,000억 달러 이하로 낮추자 이 재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버드는 감세 법안을 재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린던 존슨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진행되자 하염없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이러한 입법 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은 사소한 부분도 그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다. 매일 매순간 그는 재촉하고 또 재촉했다라고 백악관의 보좌관인 레리 오브라이언이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린던 존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즉, 이 시민권 법안, 감세 법안, 이런 법안들을 통과하는 것에 있어서 린던 존슨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자세하게 그것을 살피고 그것을 관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버드의 재정위원회가 법안을 상원에 보내기로 표결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자마자 존슨은 재정위원회 서기장인 엘리자베스 스프링어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원에 보낸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를 서둘러 작성해 달라고 그렇게 재촉을 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완료하는데 과연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그러한 존슨의 질문에 대해서 그녀는 일주일쯤 걸릴 거라는 그러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존슨은 밤에 일하는 직원은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직접 모든 직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에게 직접 그 말을 들은 스프링어는 사흘 내에 자신이 보고서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린던 존슨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존슨은 보고서의 인쇄를 서두르려고 정부 인쇄국에 또 전화를 건 것이죠. 준비되면 바로 이제 인쇄하려고 그 모든 입법 과정을 지금 자기가 다 그 중간중간에 이 모든 과정을 다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쇄공은 존슨에게 확약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도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인쇄기를 항상 열어두고 보고서가 도착하는 즉시 인쇄를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감세 법안이 상원에 상정된 직후에 존슨은 한 건의 수정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각오로서 상원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수정되면 수문이 열리면서 법제화 과정이 늦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서두른 것이죠. 또한 각 상원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법안이 조금 더 수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모든 강요에게 주저하는 상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라고 지시한 것이죠.
각 장관들에게 상원의원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이거 빨리 통과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재촉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또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노스 애틀랜틱 트리티 오르가나이제이션 나토에 대한 외교정책 토론회에 참석하려는 그러한 의원들에게도 그들이 세상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걸 그다지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그들이 집중해야 할 일은 유럽이 아니라 의사당에 있다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린든 존슨 대통령의 이 성격이 잘 드러내는 것이죠. 그들이 집중해야 할 일은 유럽이 아니라 의사당이다. 이렇게 하면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뒤에는 하원 세입위원회 웨이스 앤드 미인즈 커미티 의장 윌버 밀스에게 법안이 양원 합동위원회를 통과를 서둘러 달라고 그렇게 압력을 가한 것이죠. 최대한 빨리 합동위원회를 열어라. 그래서 그걸 통과시켜라라고 계속 지금 린든 존슨이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케네디가 암살되고 석 달이 지난 2월 26일 감세 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게 된 것이죠. 서명식에서 존슨은 협상하는 동안 파트너라고 칭한 6명의 의원 중에서 그 우두머리인 버드 상원의원에게 특별히 감사한다는 그런 뜻을 전하면서 버드는 개인적으로 감세 법안에 여전히 반대하면서도 다수의 뜻을 따라 신사적이며 학자이고 연출자임을 증명해 보였다로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정체 상태를 일소하고 무기력증에 빠진 의회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린든 존슨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한 것이죠. 또 계류 중인 다른 법안은 다 무시하고 오로지 시민권 법안에만 집중할 거라는 자신의 뜻을 의회와 정부에 분명히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 시민권 법안 통과 안 되면 다른 법안들도 전혀 손 안 댈 것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도리스 컨스 구딘 교수님 주시는 리더십에 대한 팁은 이야기를 꾸미는 힘을 키워라 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꾸며라 라는 그런 팁을 주시는 것인데 에이브람 링컨과 프랭클린 루즈벨트처럼 린든 존슨도 인간은 다른 어떤 수단보다 이야기에서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가 사건이나 숫자보다 더 오랫동안 기억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권 운동 지도자나 보수적인 남부인과 대화할 때 개인적인 이야기를 약간 변형해 가면서 남부에서 지난 75년 동안 일상의 삶을 확고히 지배해온 차별제도, 그러니까 식당과 목욕탕, 호텔과 모텔, 간이극장, 간이식당, 극장과 운동 경기장, 공연장 등 공공장소에서 백인과 흑인을 차별하는 짐 크로우 로우.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흑인이 있을 장소, 백인이 있을 장소 이렇게 차별해 놓은 그런 법안이 이렇게 짐 크로우 로우라는 이런 법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짐 크로우 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자신의 신념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이죠. 상원의원이었을 때 존슨은 오랫동안 함께한 흑인 고용인들 하녀 헬렌 윌리엄스와 집사 진 윌리엄스 부부 그리고 요리사 제퍼 라이트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매년 워싱턴에서 텍사스로 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흘 길이 걸리는 굉장히 고된 그러한 여정이었더라는 것이죠. 한 번은 존슨이 진에게 반려견 비들을 데려가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은 멈칫하면서 쉽게 대답하지 않았는데 존슨은 깜짝 놀라서 비들이 자네를 특별히 힘들게 하지는 않잖나 이렇게 대답하고 진 더구나 자네를 좋아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진은 주저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상원의원님, 워싱턴에서 텍사스까지 가기는 무척 힘듭니다. 몇 시간이나 운전해야 합니다. 배도 고픕니다. 하지만 도중에 자동차를 세우고 들어가 먹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운전합니다. 날씨도 점점 더워집니다. 그래서 씻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은
간선 도로에서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내릴 때까지 우리는 마냥 운전합니다. 더는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해 지칠 때까지 운전합니다. 당장 어딘가에 들어가 잠을 자고 싶지만 잠을 잘 곳을 찾는데 다시 1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유색인은 계가 없이 혼자 남부를 종단하는 것도 무척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흑인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런 뭐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시설들, 식당 시설들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흑인들은 남부까지 그냥 냈다 운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존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지인에게 할 말이 없었더라고 솔직히 인정했던 것이죠. 그만큼 차별이 심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차별주의자이던 미시시피주 출신의 존 스탠리스가 시민권 법안에서 공공시설 부분을 격렬히 비난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공공시설에 흑인과 백인이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엄청나게 이렇게 비난을 한 것이죠. 그때 존스는 이 일화를 살짝 변형해서 그에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상원 의원님, 그런 구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그런 관습을 바꾸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미시시피 주민이 자발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법으로 바꿀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 다른 형태로 시민권 운동자들에게, 지지자들에게 전해졌는데 그들이 존슨에게 짐 크로우법을 끝내려고, 끌어내리려고 그처럼 활동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때 존슨은 인종평등회의, 그러니까 Congress of Racial Equality, CORE라는 그런 인종평등회의 리더 제임스 파머에게 요리사 제퍼 라이트는 대학 교육까지 받았지만 들판에 쭈그려서 앉아 소변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관습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창피한 관습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가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존슨은 미국이 진 윌리엄스를 비롯한 모든 흑인에게 응답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의회에 계류된 시민권 법안이 국법이 된다면 더는 흑인이 전 근대적이고 부당한 차별 시스템을 견딜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도리스 컨스쿠디 교수님이 주신 한 가지 리더십의 팁은 무엇을 언제 시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민권 법안에는 존슨이 오래전부터 제기하던 사회, 정치, 도덕적으로 뜨거운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패할 가능성이 컸고 대통령이었지만 당시 내 힘은 보잘것없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힘도 없었다. 선거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다음 대통령 선거는 11개월 후에 있었기 때문에 평등한 시민권을 위한 결정을 내리면 린든 존슨은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됐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남부와 영원히 결별해야 할 운명이었다. 의회에서 오랫동안 충실한 친구였던 남부 의원들과도 멀어질 가능성이 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존슨은 모든 리더의 경력에는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할 때가 온다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통령이었던 존 낸스 가너의 말을 인용하면서 나는 그 중대한 조치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시민권 법안에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건 것이죠. 시민권 운동의 영향으로 미국이 변하고 있었고 그도 변해갔는데 존슨은 시민권 법안의 통과를 위해 한 줌의 힘까지 쥐어 짜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시민권 운동 지도자 로이 윌킨스도 놀랐듯이 케네디와 존슨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케네디는 냉정하고 현실적이었지만
존슨은 열정적이었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과 그러니까 휘트니 영도 신인 대통령을 만난 뒤에 시민권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확신과 관심의 깊이에 크게 감동받았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특히 마틴 루터 킹은 친구들에게 케네디라면 가지 못했을 길을 그는 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비평 및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린든 존슨이 감세 법안이 상원에 회부되었을 때 자신이 직접 야근 수당을 줄 정도로 직원들에게 그것을 줄 정도로 세심하게 챙기면서 추진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시민권 법안을 다루어가는 그의 확신과 배경을 잘 설명하면서 특히 마틴 루터 킹이 보는 관점을 예리하게 다뤘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은 굉장히 미국을 이끄는 그런 리더였죠. 결국은 그러니까 비폭력으로 이 흑인의 차별을 없애려고 하다가 그건 암살당한 것인데 사람들이 그게 위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런데 이제 린든 존슨에 대해서 상당히 린든 존슨을 좋게 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봤다는 거죠. 그것을 이 도리스 컨스쿠디 교수님께서 잘 그 내용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토의되는 내용은 정치적 리더십이 입법기관을 다룰 때 가져야 할 태도는 바람직한 모습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린든 존슨의 입법기관들의 상하원에 보여준 그러한 리더십은 첫 번째는 린든 존슨 입장을 명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행정부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하게 입법부에 보여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이 의원들을 또 개개인적으로 또 접촉하고 만나면서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또 자신의 어떤 철학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부 있지만 입법부의 모든 과정들을 다 꿰고 있고 그것을 순서에 맞춰가지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의회를 대할 때 행정부가 굉장히 의회의 모든 그런 활동들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 대응하고 자신의 이걸 또한 피력한 이러한 행동들을 해나가야 되고 또 그것을 주기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회는 입법부니까 입법부, 행정부는 행정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 가는 거니까는 계속적으로 연락하고 계속적으로 주장하면서 분명하게 자신의 태도를 알리는 것, 의회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입장에서 입법부에 대해서 대하면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갈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구체적으로 시민권 법안이 입법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스 컨스쿠딘 교수님이 또한 주신 리더십에 대한 하나의 팁으로서 전략적 목적에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리더십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민권 법안은 버지니아의 80세 독재자 하워드 스미스의 모호한 태도로 하원에서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딱 시민권 법안을 위에 딱 깔아앉고 밑에 딱 앉고 안 움직인다. 요지부터 옴짝달짝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워드 스미스의 모호한 태도로 하원에서 움직이지 못했으며 오만한 스미스는 하원 규칙위원회 룰스 커미티의 의장의 권한으로 토론 규칙을 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지도 않겠다고 공언한다고 합니다. 시민권 법안 이거는 공청회조차도 필요 없어. 어떤 식으로 이걸 심의할지도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청회를 거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하원에서 상정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시민권 운동 지도자들의 좌절감은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도 긴장감은 점점 높아졌는데 상황을 분석한 존슨은 하나의 선택밖에는 남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원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의회 운영 절차로서 위원회 심사 배제 요청, 이것을 영어로 discharge petition, 위원회 심사를 아예 배제하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배제하고 바로 하원 상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반수의 하원의원, 즉 218명의 하원의원이 심사 배제 요청에 서명하면 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하원에서 검토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원의원들은 연공 서열과 전통적인 위원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존중했기 때문에 심사 배제 요청된 법안은 극소수의 경우에만 법제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사 배제가 올라오더라도 그것이 법제화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원의원들의 연공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위에서 안 된다 그러면 밑에서 어떻게 어떤 거 갖다 주더라도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존슨은 그 방법이 무척 힘든 길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218명에게 서명을 얻기 위한 투쟁이 시민권 운동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단 한번 해보자. 218명의 의원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이걸 진행하다가 보면은 시민권 운동의 어떤 파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호적인 공세로 스미스 의장의 마음을 얻기는 불가능했으며 그렇다고 압박하지 않으면 스미스는 어정버정 시간을 보내며 공청회를 연기하고 그렇게 겨울과 봄을 넘길 것이 뻔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여름이 되면 의회가 또한 휴회해버리고 그 법안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존슨은 대통령이 하원 내부의 문제에 직접 간섭하는 건 오히려 심사 배제 요청의 가능성을 낮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았고, 그래서 외부에서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거죠. 내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외부에서 우회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택했고, 처음 보름 동안 그는 백악관에서 시민권 운동 지도자들, 진보단체와 노동조합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기업협의회, 비즈니스 카운슬의 회원들과 만났으며 존슨은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심사 배제 요청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돈의 팔촌 다 이용해가지고 의원들에게 좀 잘 이야기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심사 배제 법안에 대한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그 후에는 매일 전화기와 씨름하면서 시간을 보냈으며 다행히도 그 통화는 비밀리에 녹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녹음을 통해서 린든 존슨이란 뛰어난 전략가의 대화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후대에 와가지고 그걸 들어보니까 린든이 얼마나 이 의원들에 대해서 탁월하게 어떤 자신의 법안에 대한 설명하고 설득 작업을 했는지를 후대에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위협적인 침범과 상대를 쿡쿡 찌르는 집게손가락, 특히 존슨식 대처법, 존슨 트리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게 존슨 트리트먼트, 존슨 나름의 어떤 이 대처법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름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대처를 잘했다는 거죠. 단순 보상 방식보다는 훨씬 복잡한 리더의 모습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존슨은 시민권 운동 지도자들 예컨대 어시 필립 랜돌프, 마스터 루터 킹, 로이 윌킨스 등을 먼저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슨은 자신의 생각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심사 배제 요청이 제시되면 모든 친구가 그 요청에 서명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힘을 집중해달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트 루터 킹, 로이 윌킨스 굉장히 유명한 시민운동가들 통해서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바로 이 심사 배제 요청이 의원들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지하는 의원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들을 만나십시오. 한 발이라도 앞으로 움직이십시오.
이런 것이 여러분 모두의 전략이어야 합니다. 전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오래전부터 린든의 리더십에 회의적이었던 진보단체에 손을 내민 것이죠. 존슨은 민주적 행동을 위한 미국인 Americans for Democratic Action ADA의 설립자 조지 프로부터 내가 과거의 잘못을 범했더라도 이제는 깨끗이 잊고 이제부터라도 협력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더라고요. 이제 자신의 반대 세력까지 규합하면서 이제 이 법안을 통과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운명을 건 거죠. 여기다가 미국 연합철강 노동조합 유나이티드 스틸 워커스 오브 아메리카의 조합장 데이비드 맥도널드에게는 누군가의 진심으로 말해야 할 때가 있다면 지금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존슨은 시민권 운동 지지자들에게 하원 의원들은 의회 운영 절차를 위반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것이라면서 그 경우에는 가장 미천한 사람도 공청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반박하라고 조언했다는 것이죠. 의회 운영 절차에 따라서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가장 미천한 사람들이 공청회를 해야 될 권리가 우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해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북부와 서부 출신으로 서명한 민주당 의원은 150명이었는데 218명이란 마법의 수에 도달하려면 6에서 70명의 공화당 의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민주당만 안 되고 공화당 의원까지 이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존슨은 기업 협의 회원들과 아이젠하워 내각 관리들과 대화할 때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더는 운영 절차를 핑계로 숨을 것이 없으며 당신이 시민권을 찬성하든 않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링컨당을 지지하든 않든 상관없습니다. 시민권을 지지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을 다물고 계십시오라고 전하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할 것 같으면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달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존슨은 저명한 기자와 편집자들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서명을 망설이는 의원들을 규탄하고 공격했는데 예컨대 워싱턴 포스트의 캐서린 그레이엄에게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사진을 싣고 사설에도 다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청회를 반대한 이유를 물으라고도 또한 부탁을 했으며 또한 시민권 법안을 본회의에 넘겨 토론과 투표에 붙이기 위한 공청회를 반대한 사람은 인간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 공청회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원은 사실 되먹지 않은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가 그렇게 기사화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며칠 후 워싱턴 포스트는 친구인가 적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존슨의 부탁을 정확히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원 의원들이 마침내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원 의원들은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해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심사 배제 요청에 적극적으로 서명함으로써 시민권 법안의 운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워싱턴 포스트가 시민권 법안에 대한 부분들을 통과 안 하면은 너희 의원도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우회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비평이 토의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존슨이 시민권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각 시민단체 및 진보단체의 사람들과 언론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심사 배제 요청에 대한 하원의원 218명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잘 그려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관계 속의 리더십의 강점이 토의된 내용인데 린든 존슨이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고 여러 사람을 다양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이 돼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재산이 되는 것이죠. 사돈의 팔촌할 것 없이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자신의 요청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안 되면 우회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루트도 확보하고 그렇게 이와 같이 리더십은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사람들이 이끌어내는 게 리더십이기 때문에 관계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폭넓은 관계를 경험해야 되고 바로 그런 관계를 어떻게 다뤄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많은 지식적인 부분들과 또한 기존에 가졌던 어떤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바로 사람들과 만나고 자신의 바운더리를 확장해 나간 이러한 과정들을 린든 존슨은 굉장히 잘 해나갔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이런 모든 것이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는 바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또한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을지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제적인 훈련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이런 리더십의 강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까지 하고 그러면 세 번째로서 린든 존슨의 리더십의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시민권 법안에 대한 심사 배제 요청을 하원 의원들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서명해야 된다는 기사가 난 후에 보름이 지나자 서명자가 209명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론을 타는 것이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그러자 하원 규칙위원회에 소속된 한 공화당 의원이 하워드 스미스를 찾아갔으며 당신을 축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략된 말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인데 스미스는 결국 굴복하고 법안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해임되는 불명예를 피했다는 것이죠. 스미스가 법안을 깔고 앉아 있었는데 80세가 된 그런 노인이 근데 이제 하원의 공화당 의원이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될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이 위원회 위원장직 내려놓으셔야 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협박 아닌 협박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12월 9일 스미스는 크리스마스 이후 의회가 소집되는 즉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공청회가 끝나고 마침내 1월 31일 법안이 하원에 상정됐으며 자칫하면 법안의 효력을 크게 약화시켰을 법안 수정 조항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민권 법안이 이렇게 통과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원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12월 19일 날 공청회 한 것이죠. 공청회. 그리고 1월 31일 하원 통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시민권 운동의 도덕적 힘과 대통령 권한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한 존슨의 능력 사이에는 어떤 일치가 있었을까? 존슨이 회고록에서 말했듯이 일부에게 일치라는 단어는 최소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노력을 뜻하지만 이 정의는 대통령직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무에는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대통령은 그 일치를 위해서 자신의 대의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대통령은 정치적 함의와 상관없이 행해져야 할 것을 먼저 결정하고 다음 단계에서 그것을 행하도록 의회와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죠. 도리어 자신의 철학을 설득하여서 의회나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리더이고 대통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존슨에게 성공적인 일치는 효과적인 설득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치를 보았다. 국민과. 이것은 국민의 의견 아니면 의회와 일치를 보았다. 이것은 의회의 의견 다 들어준 게 아니라 자신이 설득해서 의회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 동일하게 의회와 일치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월 10일 하원은 재건시대 리컨스트럭션 에라 이게 뭐냐면은 1863년부터 1877년 사이에 남북전쟁 이후에 이 미국을 재건하는 그런 시대, 이게 재건 시대라고 리컨스트럭션 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재건 시대 이후에 가장 강력한 시민권 법안을 큰 표차로 통과시켰고 민주정부라는 바퀴가 마침내 순조롭게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월 10일 날 이게 10일 이때인데 이게
통과되었다. 이때는 하원에서 상정이 된 것이고 1월 31일, 2월 10일 날 통과가 되었다. 하원 일단락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도리스 컨스쿠딘 교수님이 준 한 가지 팁은 전선을 명확히 그어라라는 거죠. 전선을 명확히 그어라. 이게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은 상원에서의 전투를 준비하면 이제 상원으로 가야 되죠, 법안이. 1957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법안을 수정해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상대편의 전략에 희망을 주게 된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조금 더 망설이거나 뒤로 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답지 않게 권모 술수에 능한 협상의 달인은 모래밭의 경계선을 짙게 그었다는 것이죠. 내가 최소한 지켜야 될 선을 이제는 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뒤에 다리를 태운 것 같은 것이죠. 일종의 더 이상 물러갈 게 없는 것처럼 당시 아무것도 확정적이지 않던 린든 존슨의 정치적 유산과 정치적 이력 및 미국의 미래에 대한 그의 비전은 전적으로 그 결과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존슨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려고 남부 반대파의 지도자인 리처드 러셀 상원의원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일요일 아침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러셀이 남부 이 러셀이 사실 린든을 굉장히 많이 도와준 그런 인물인 거죠. 러셀을 통해서 린든이 사실 많이 큰 것이죠. 근데 이제 러셀은 남부 쪽에 있으니까 이제 또한 이 시민권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니까는 드디어 이제 이 린든과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친밀한 관계를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주 가졌던 그런 사이인데 의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러셀이 굉장히 많이 도와준 걸 잘 알고 사실 어떻게 보면 스승처럼 존경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죠. 많은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리더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대통령이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결국 당신 덕분에 지금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과 얼굴을 맞대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시민권 법안의 통과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비난하고 들이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관계이지만 시민권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기 때문에 거기서 반대하지 말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대통령님, 그래서 거기에 대해 러셀의 이제 반박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하지만 시민권 법안에 집착하면 당신은 대통령 선거에 패하고 남부도 영원히 이렇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 결과를 린든 역시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부의 그런 분위기로 이제 반하는 그런 자신이 남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케네디 뒤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남부와는 결별이다, 끝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린든 의원님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치러야 할 대가라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답한 것이죠. 훗날 존슨은 이 몇 마디로 입시름 전체가 요약된다고 말했는데 오랜 직이었던 존슨과 러셀은 서로를 속속들이 알았으며 이번 다툼은 끝까지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러셀은 고향 지역의 역사적 과거를 지키고 일상의 삶을 좌우하는 관습과 지역 법규를 강제로 바꾸려는 연방정부의 압력에 맞서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남부에서 흑인과 백인이 나누어서 이렇게 잘 어떻게 시설도 이용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바꾸고 지역의 관습도 있는데 그것을 다 철폐해버리냐, 연방정부가 뭔데 이렇게 우리 남부에서 관여하고 나서냐, 이렇게 러셀은 나갈 것이고 반대로 이제 린든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관철하려고 그럴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무엇인가, 러셀 입장에서 나는 무엇인가 바꾸기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기존에 했던 걸 그대로 고수하겠다 는 것이죠. 한편 존슨은 현재의 다툼 이후에 즉 남부가 오랜 적대감과 오랜 증오에서 해방되는 때 다시 말해서 새로운 남부가 잉태되어 매 순간 성장하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 나라의 모든 영역에 참여하는 때를 머릿속에 그렸다는 것입니다. 남부도 역시 이 흑인들에 대한 공평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래서 전 미국이라는 나라가 통일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머릿속에 청사진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월 초에 러셀은 한 기자에게 상대가 케네디 대통령이었다면 어렵지 않게 승리했거나 적어도 큰 양보를 얻어냈겠지만 존슨은 상대하기가 3배나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러셀 입장에서는 존슨이 원래 좋은 관계고 좋은 그런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케네디는 강력한 시민권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었지만 존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러셀의 설명처럼 남부의 아들인 존슨이 타협하면 그에 대한 북부인의 신뢰는 산산조각을 낼 것이 뻔했다는 것이죠. 지가 남부니까는 남편 드네 이러면은 국가는 다 산산조각 나는 것이죠. 존슨과 러셀은 시민권 법안은 양보나 타협이 불가능했으며 완전한 승리 아니면 완패일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도리스 컨스 구딘 교수님 주시는 팁은 지지 세력에게 규율 준수를 요구하는 거죠. 이 일들이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갈 때 법과 질서는 지켜야 된다는 걸 인지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그들이 법과 질서를 초월해서 하는 것, 위반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 자체가 지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율 준수를 기본적으로 계속 인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에 도착하기 전에 러셀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필라버스터를 각오하며 지지자들을 규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법안에 반대할 거기 때문에 상대에서는 계속 필라버스터 계속 국회 앞에 나가가지고 계속 토론하면서 질질 끌 것이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러셀은 두 상원의원을 한 팀으로 짝짓고 한 번에 4시간, 4~5시간 동안 헌법을 읽거나 시를 낭송하고 시민권 법안의 조항을 맹비난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러셀은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짠 것입니다. 러셀은 존슨의 능숙한 의회 운영 능력을 두려워했지만 역사가 자기 편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시민권 법안을 옹호하는 세력이 필라버스터의 종교를 선언하는 데는 필요한 3분의 2의 지지를 얻은 적은 역사적으로 없었다는 것이죠. 이 필라버스터를 끝내려면은 의원들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의를 얻은 적은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계속 얘기하는 것이 계속 이 법안이 잘못됐다. 이 법안이 하다가 할 게 없으면 시를 낭송한다거나 할 게 없으면은 뭐 다른 걸 한 헌법을 읽거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계속 끄는 겁니다. 시민권을 지지하는 상원 의원들도 상원의 명예로운 전통인 필라버스터를 그렇게 끝내는 걸 마뜩찮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의 필라버스터는 의회가 지켜야 될 하나의 어떤 체면이기 때문에 물론 시민권 법안을 자기가 지지하더라도 필라버스터는 이거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권 법안을 지지하는 상원 의원들도 이제 명예로운 필라버스터라고 생각한 것이죠. 특히 면적도 적고 인구도 적은 주 출신의 상원 의원들은 필라버스터를 다수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보루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수법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필라버스터를 중단시키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존슨은 러셀의 목표가 필라버스터로 법안을 폐기시키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공화당 전당대회가 예정된 7월에는 의회가 휴회되고 중요한 정치적 행사들로 관심의 판도가 바뀔 터였으며 그때까지 법안 심의를 끄는 것이 러셀의 목표였다. 8월 지나가면 법안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각자 전당대회 하기 바쁘니까는 그때까지만 끌자. 이것이 이제 목표였는데 한편 존슨은 시민권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간이 늦춰질수록 시민권 운동 세력의 좌절은 깊어지고 많은 도시에서 꿈틀대는 폭력 사태로 시민권 법안에 대한 백인들의 반발이 더더욱 커지지 않을까 걱정했다는 것이죠. 점점 더 흑인들은 이런 불평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그러면 백인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시민권 법안이고 만들면 안 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악순환인 것이죠. 그렇게 될까봐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싸움은 치열한 줄다리기로 변해갔으며 시민권 운동 지지자들은 시간을 단축하는 데 목표를 두었고 반대자들은 연장하려고 했다. 이 시간 문제, 시간 끌기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부 의원들이 시간을 연장하려고 흔히 사용한 전술을 뭐라고 하면은 빈번한 쿼럼, 빈번하게 하는 쿼큐 쿼룸 콜이라는 쿼룸 좀 단어가 좀 발음이 좀 그렇죠. 본 회의장에 참석한 상원의원 51명 미만이면 본회의에 참석한 상원의원이 51명 미만이면 어떤 의원이든 쿼럼콜로 정족수 확인을 요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정족수가 얼마나 되는데 우리 참석인이 얼마나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원의원들을 찾아다니느라 그날의 의정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으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상원은 어쩔 수 없이 휴회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그냥 끄는 것이죠. 그럼 남부 의원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쿼럼콜은 상원이 다시 개회할 때까지 법안을 다루지 않고 시간을 끄는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입법 절차를 방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4월 초 어느 토요일 상원에 출석한 의원은 39명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죠. 존슨은 크게 분노하며 상원 원내 총무로 시민권 법안을 지지하던 휴버트 험프리에게 자유주의자들도 규칙을 배워야 하며 상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때는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능력을 발휘할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지경까지 치달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존슨의 제촉이 험브리는 시민권 운동을 지지하는 10명의 의원으로 특공대를 구성해서 그들에게 각자 대여섯 명의 동료 의원들을 끌어와 정족수를 채우는 책임을 부여했다는 것이죠. 다 데려와가지고 이 정족수 채워라. 의원의 상원의원들 다 채워놔라. 이제 이렇게 그것을 한 사람을 특공대라고 이제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다 채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험프리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적지 않은 의원이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시시때때 본회의장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 명단은 매일 바뀌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챙기기 바쁜 거예요. 재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회의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프로야구팀 워싱턴 세너터스의 개막일은 시민권 운동 지지파에게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날 존슨은 개막 경기를 함께 관람하자고 수십 명의 상원의원을 초대한 것이죠. 상원의원을 다 이 야구장으로 다 끌어모은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려고 상원 본회의장에 머물던 소수의 남부 의원들이 빈자리를 확인하고는 쿼럼콜을 요구한 것이죠. 과연 의원들 다 어디에 있느냐 불러와라. 지금 정족수가 맞는지 확인해보자.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장내 방송이 요란하게 울린 것이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상원의원은 정족수 확인을 위해 즉시 상원으로 복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상원들이 다 흩어져 있고 나서 각 지방으로 가 있으면은 쿼럼콜이 들어왔을 때 안 모이잖아요, 상원들이. 그러면은 더 이상 의사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끝인 것입니다. 한데 이 상원의원들이 지금 한 곳에 다 야구장에 다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쿼럼콜이 딱 왔을 때 이 상원의원들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쫙 몰려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 몰려면 정수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 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로 야구 경기장 개막식을 린눈존이 생각해가지고 상원들을 다 초대한 한 곳에 다 초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들 관심이 있으니까 이 야구장으로 다 몰린 것이죠. 일단 재밌죠. 이렇게 리무진들이 야구장 앞에 주차했고 23분 후에 모든 상원의원이 이게 복귀를 한 것이죠. 정족수를 채웠고 시민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처음으로 시민권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정족수가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린던이 머리를 굉장히 잘 써가지고 어떻게든 규칙과 절차 내에서 이 상원의원들의 동의를 얻으려고 갖은 노력을 한 결과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평이 토의된 내용입니다. 필자는 린든 존슨이 시민권 법안을 러셀과 서로 다투며 진행해 나간 과정을 잘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 사람, 한쪽은 러셀, 한쪽은 린든이 어떻게 서로 의회 행정부가 서로 대립하면서 바로 이것들을 다루어 나간다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갈등 속에 리더십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 오늘 그 도리스 컨스 구딘 교수님께 주신 팁과 같이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도 먼저는 절차와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차와 규칙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안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위적인 위치를 가지고 가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창의성도 필요하고 어떤 도전 정신, 모험심. 린든 존슨은 아주 기발한 생각으로 야구의 개막식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콜 오브 콜이라는 제도를 뛰어넘어서 상원의원들을 다 의사당에 모은 그러한 기지를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차나 규례를 어기거나 넘어가는 것이 없이 그것을 다 지켜가면서 기지를 발휘해서 바로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몇 번 있습니다. 영국 역시도 영국의 노예제도가 해방될 때도 계속 그 법안이 막혔었지만은 이제 하루는 다 의원들 다 어디에 경기장에 뭐 티켓을 줘서 다 보내고 난 뒤에 거기 남은 사람들을 가지고 표결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연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상 못할 그런 일을 통해서 바로 이런 역사적인 하나의 법안 통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실수인 거죠. 실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역사는 역시 실수와 우연에 따른 그런 결과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러한 것에 기회가 온다는 걸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괜히 자기가 막 오버하거나 나서거나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거나 아니면은 위법한 방법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깨어진 행위니까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 어떻게 그러면 린든 존슨이 이 시민권 법안을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통과시켰나 이러한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뒤쪽에 내용들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이 책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은 잘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그런 책으로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리더십 강사님의 그 책을 통해서 또 새로운 관점에서 리더십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6월달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한 달 동안 보람있게 좋은 시간 잘 보내고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2월을 의미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